안녕하세요. 횡설수설. 오늘도 침몰하는 일본 문명을 해부한다. 네 번째 동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사는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 자체는 미중 패권 전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으로 진행되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지배자로서 올라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패자로 올라서게 되는데 우리 옆에 강력한 두 개의 문명이 존재하고 있죠. 일본 문명과 중국 문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하고 미국이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세움으로써 중국을 조각조각 분열을 해서 굴복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한국의 도래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보다는 지금까지 미국이 일본을 중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대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걸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중심 그 역할이 한국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한국으로.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대아시아 패권의 그 축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한미로 축이 바뀐다. 그래서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일본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면서 한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통일한국이 부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일본의 문명이 가뜩이나 굉장히 몰락 중에 있는데 그 몰락의 가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를 일본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이런 변화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 그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독도를 분쟁화시켜가지고 여기서 또는 대만 문제에서 양안 전쟁을 촉발을 시켜서 어떤 자신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음모, 계획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주변에서 그런 어떤 전쟁들이 일어나야지 자신들의 국가 체제, 여태껏 유지해왔던 국가 체제를 계속 존속시킬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 지금 팽배한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 패권을 이렇게 우리가 지어 나갈 때 단순히 이게 쉽게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일본 문명을 잘 관리 컨트롤 하느냐 관리 문제가 이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문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니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 우리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일본을 전략적으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 강좌를 제가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것은 저 자신의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그걸 전제로 깔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이거죠. 일단은 일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 환경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가장 기초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나라인데다가 영국도 섬나라긴 하죠. 섬나라인데 일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지진, 화산, 태풍, 폭우 등 끊임없는 자연 재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 환경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대지진이 언제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이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굉장한 그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잖아. 순간순간을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는 자연재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또 진행해 왔던 것이 이 문명 자체가 약육강식, 그러니까 약자를 먹이로 삼아서 강자가 먹어 치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약자를 짓눌러서 먹이로 삼아서 강자가 먹어 치우는 이것이 약육강식의 가치를 숭상한다는. 야국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일본인들은 그게 아니고 야국강식의 가치,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이런 정도로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 야국강식도 하나의 이것이 자연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 적자 생존은, 자연 선택에 의한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의 법칙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선택에 의한 적자 생존. 근데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적자 생존한 자가 곧 강한 자라고. 그러니까 이걸 강자라고 보는 거죠. 이 강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엔 적자 생존한 자들이, 강자가 그 약자를 집어먹는 그것은 진화의 자연 법칙이니까 사실은 자연에 순응하는 가장 올바른 가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의 약육강식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봉건제 사무라이 문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통일된 국가 체제로 계속 유지해 왔던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각 지역의 이 쪼개진 각 지역의 그 통치자들이 일종의 다이묘라고 하는 거죠. 지역 통치자들이 그 자신의 그 사무라이 군대를 가지고 그 지역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이웃 영토를 지배하는 다이묘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다는 거죠. 전쟁. 그러니까 이게 사무라이 문명 체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조선처럼 양반 선비가 아니라 무사들이라. 그러니까 무사들은 그 지역을 통치할 때 어떤 도덕적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통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힘으로 누른다는 거예요. 힘. 왜냐면은 이웃 영토에 세력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지역의 그 백성들을 항상 전시체제로 유지를 해야 돼. 가장 효과적으로 그 물자를 동원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항상 전시체제가 돼 있어야 돼.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강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네. 현실적으로 강한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약한 것들은 먹어가지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탈을 극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지메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네 집단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몰살을 시키는 거죠. 고통을 주고 죽여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생명을 흡수해들이는 그런 것이 이지매적인 현상인데 지금 일본이 그와 같은 상태의 문명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끊임없이 자연재해 상황과 이런 문명적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때? 일본 백성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인들이 뭐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일본인들도 그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알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그 이중적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진행이 돼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그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한국의 그래도 통치자들 지배계급은 선비였단 말이에요. 선비 양반이라고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사들이란 말이에요.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일본은 사무라이의 무사야.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떤 도덕적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실리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목숨 걸고 대의 명분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좀 한국인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의 명분을 내준. 근데 일본인들은 뭐예요? 현실적 욕망 충족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실리 구조, 실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완전히 반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국인들이 어떤 정신적, 영적 가치를 추구한다. 정신적이고 영적 가치 추구를 한다면은 일본인들은 물질적 가치라는 물질적 가치, 현실에서의 강함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제 가치 추구를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뭐 영적으로 고귀한 척해도 현실적으로 힘이 약하면은 그거는 다 허황된 그 의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바보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인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도 없는 놈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인류로서의 보편적 도덕 가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노예 위안부 성노예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은 보상을 해라. 우리가 그 도덕적인 얘기니까. 인류 전체의 도덕적 어떤 그런 가치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본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강한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한데, 왜 강한 자가 약자의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본인들 생각에는 약자가 주장하는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귀찮은 거죠.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려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약한 놈이 힘도 없는 놈이 무슨 놈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하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약한 놈들이 그런 주장하는 건데, 약하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고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바로 고개를 팍 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게 일화 같은 게 있는 게 이제는 메가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핵폭탄 2개를 이제 떨어뜨렸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는 일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에 그 전에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자살들을 할복을 하면서 자살한 사무라이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본 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무라이들뿐만 아니라 일본 백성들 중에는 전쟁에서 패배했으니까 그 치욕을 견딜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할복을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메가다가 일본에 들어가서 그 거리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할 때 모든 일본인들이 바로 머리를 바로 그 바닥에다 꽂고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메가다를 신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강한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경애, 그 어떤 굴복, 그걸 바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이 그런 미국이 일본을 계속 컨트롤해 왔는데, 그런 미국이 만약에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성노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은 듣는다 이거든. 그러니까 강자가 하는 얘기와 약자가 하는 얘기는 차이나게 들린다.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의 그 특성이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답은 뭐예요? 일본을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보다 강해지고 일본이 그 힘의 차이를 느끼게 해준다. 그거밖에는 일본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보다 강해져야 돼요. 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국이 우리보다 강하다.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일본인들의 그 마음속에 심어질 때 일본을 다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다 옳다. 이런 거죠. 강자 논리죠. 이런 상황으로 가야지만이 일본이 우리의 관리 통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오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오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죠. 한국이 강해서 일본이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일본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한국이 강하니까 우리가 한국의 눈치를 보고 한국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렇게 지배하지 않도록 한국에 잘 얼굴을 잘 꾸며가지고 한국에게 잘 보이고, 그 한국말은 뭐 무조건 옳다고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일본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 문명 자체가 지금 2차 공업적 사회,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2차 공업적 사회에 그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어떤 문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4차 지식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민족. 그러니까 일본이 공업이라면 한국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문사들이니까. 지식을 중요한 가치로 본단 말이에요,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인류 문명의 그 어떤 방향 자체가 지식산업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본을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시스템 구조 자체가 일본이 지식산업 체계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기존한 유지해왔던 그런 어떤 구조상에서. 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그러면 다른 문제를 좀 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 약육강식이라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자연 법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무조건 옳고 약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그거 다 개소리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이, 그러니까 철저한 현실적 강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이지 유신 체제에서 지금 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한국을 침략할 때에 첫 번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 전국 시대에서 오다가 거의 통일한 거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넘겨받았죠. 그래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그 어떤 그런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 내부적인 어떤 반란의 흐름을 우리 조선 쪽으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변동이 일어난 거죠. 이전에 막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막부가 생길 때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몰락하고 새로운 막부. 출현할 때, 출현하는 요 일본에 있어서 권력 구조의 큰 변화 속에서 한반도 침략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로의 변화 과정에서 이런 한반도 침략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은 임진왜란이라는.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은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마치 막부에서 토쿠가 막부로의 권력 변동 과정에서 일어난 게 자신의 내부적인 그런 혼란상을 그 힘을 내부에서 불만 세력을 외부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하는 것으로서 조선을 침략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 거고 명치유신이 그랬더니 명치유신에서 우리가 이제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뭐 한일 합방이다, 한일 병합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경술국치라는 뭐 표현으로 이제 많이 요즘에는 쓰고 있죠. 한일 병합이라고 돼. 병탄이라고 하는 게 맞죠? 한일 병탄. 우리는 그런데 이것이 그 뭐냐면은 그 도쿠가와 막부가 몰락하면서 그런 막부가 몰락하고 뭐가 있냐면 메이지 유신 정권이 세워지는 거죠. 메이지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그 일본에서 그런 어떤 그 불만 세력들의 불만 그 에너지를 이렇게 그 한반도 쪽으로 돌린 현상이 바로 경술국지 한일병탄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어서 일본 그 군국주의의 그 어떤 사상적 기초를 둔 인물이 거의 한 두 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 사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는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알아봐요. 이 사람이 왜냐면 현대 정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그 사상적 기초를 상당히 깊이 놔준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요시다 쇼인.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이제는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게 왜 일어났냐면은 지금 토쿠가와가 이제는 전국을 통일하고 이제는 막부 체제로 해가지고 상부에서 이제 저 천황 위주로 해서 쇼군이 된 거죠. 토쿠가 가문이 이제는 쇼군, 그런 장군이 돼가지고 다이묘들을 각 지역에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이 된 거죠. 각 번, 이게 요게 각 번들로 되면서 이렇게 쪼개서 여신의 이 시스템은 유지가 했는데 토쿠가 막부가 그렇게 계속 운영해 오다가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흑선내항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토쿠가 막부가 바로 요 페리 제독에 굴복을 하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돼. 1954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958년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굴욕적인 통상조약이다 해서 안세이 5개국 조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부가 일종의 서양 세력에 굴복한 형태가 된 거죠. 이 굴복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도쿠가 막부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이 일본 사무라이들이 어떤 감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감지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 도쿠가 막부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동맹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동맹이 세 개의 번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조슈, 도사, 사스마. 근데 특히 조슈와 사스마 이 동맹이
그 도구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핵심 축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 조슈와 사스마의 동맹을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맹, 사초 동맹. 원래 조슈와 그 사스마는 그 서로 그 앙숙간이었는데 평소에도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때 손을 잡게 돼 사초 동맹을 맺게 된다. 이것은 조슈아 그 사스마와 조슈간 동맹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사카모토 료마가 이 사초 동맹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인데, 이 사초 동맹이 일어나면서 이 사초 동맹이 중심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도쿠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본을 그 서양의 그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을 그 국가 중심의 그 새로운 체제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을 군연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게 그 지방 저기로 바꾸면서 일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 근대 체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때 바꿀 때 이게 개념이 국가 중심주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바뀐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그 지배계급에서의 어떤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은 여전하고 이도 여전하지만은 이렇게 바뀌면서 메이지 유신의 결과로 일군 만민론이라고 해서 천황 중심으로 해서 천황 앞에 모든 그 일본 백성은 평등하다는 개념을 이제 내세우고, 그리고 국가 중심 평등론, 그러니까 국가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국가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지배자들, 그러니까 정치가들, 그다음에 관료들, 이런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그 일본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본 백성들을 하나에 묶어가지고 여전히 그 똑같은 개념이죠. 똑같은 개념으로 예전에 사무라이 문명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국가 중심주의의 군국주의로 간, 이게 이제는 사무라이 문명이 그렇게 갈 때는 이제는 무사가 아니라 군대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군국주의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군국주의 시스템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제도라든가 뭐 총리, 거기서 이제는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를 뽑고 또 각 분야에 있어서 관료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통치하는 거는 맞는 건데, 서양의 그런 걸 들여왔는데 기본적인 바탕 자체는 사무라이 문명 체제니까 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일본 정치가들이나 그 관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통치의 대상이.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와 관료들 입장에선 일본 백성은 여전히 뭐예요? 통치 대상. 그러니까 뭐 조작하고 세뇌시키고 어떤 그런 전시에 언제든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항상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무라이적인 어떤 생각은 변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런 국가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런 걸로 바꾸고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짜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 중심으로 막부는 없애고 이런 국가 중심 주체로 가면서 천황 아래 모두가 갖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초 동맹, 바로 이 사스마 조슈의 핵심적인 사무라이들이 바로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에서 그 리더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그 일본 제국주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조슈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슈에서 바로 이런 사고를 깊게 가르치면서 했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베 있죠, 아베. 지금 이 조슈가 지금 현재 영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야마구치현에 해당돼. 야마구치현. 그런데 아베가 정치적 기반이 야마구치현이에요. 그래서 아베가 가장 그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베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구구파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 요시다 쇼인이.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사람이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 학교를 세워서 젊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중심 인물들이 되고 그 메이지 유신 정권을 세우고 거기서 아주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하얼빈에서. 이게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데라우치 마사다. 데라우치 총독은 뭡니까? 데라우치라고 해서 우리 그 첫 번째 우리 그 한반도로 파견온 그 일본 총독이잖아요. 데라우치.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스라 다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가스라 테프토 밀약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일본이 협약을 맺은 것 중에 밀약 중에 하나가 가스라 테프토 밀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으니까 먹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걸 서로 도와주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니까 이거 가스라 이런 테프토 그 밀약의 당사자가 가스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베의 고조부가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인데,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바로 요 야마구치현, 지금 현재 이제 예전에 이제 조슈가 되는 거죠. 이 조슈의 그 요시다 쇼인의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은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아베의 고조부예요.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 1894년 동학농민정전 때 경복궁을 기습 점령을 해가지고 한 일본군 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그 우리가 그 동학군들을 일본인들이 그 일본 군대가 와서 저기 했잖아요. 말살을 시켰는데, 그때의 그 일본군 사령관으로서 그는 조선 정부 내각을 강제로 친일 내각으로 개편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청나라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뒤에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 오시마 요시마사가 아베 신조의 고조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은 이제 외조부인데, 이건 군국주의 전범이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뒤에 다시 또 일본 수상이 됩니다. 전범에서 또 풀려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가 아베 신조라는 이 인물이 그 요시다 쇼인의 그 가르친 그 학당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그 지역이 조슈번이고, 번이 오늘날 야마구치현이고, 야마구치현의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베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슈번 출신들이 그 일본의 그 어떤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권을 장악을 하고 좌우를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사실은 자민당이 일본의 그 우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구현하는 하나의 하나의 당이 되는 거죠. 그 당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러니까.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타라 입국하자. 이 아시아를 넘어서 우리가 그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그 부국강병을 해서 아시아의 1등이 되고 아시아의 그 뒤처진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대일본 제국을 한번 건설해보자. 그것이 대동아 공영론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요시다 쇼인이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런 영향을 지금 일본 정치인들이 다 받아온 거,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일단은 그 부국강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사무라이적인 생각이 여전히 그 약육강식이니까, 대동아 공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돼?
바로 옆에 있는 한반도부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정한론이라고 하면 한국을 대한제국, 한반도를 정복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된다. 항상 정복. 일단 우리가 시작은 항상 한반도를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반드시 요시다 쇼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서 사스마번의 그 사이고 다카모리인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스마번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메이지 유신에서 출발했던 그 어떤 그 세력들이 오늘날까지도 힘을 가지고 군국주의를 만들고 일본 전쟁에서 실패했지만은 그 정치 세력은 그전이 보존되고 확장이 되면서 일본 우파, 극우파들의 그 정치 사상적 토대를 만들고 우파들의 사상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뿌리 깊어서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한반도를 병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독도를 자기네 땅이다, 그냥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 땅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독도 분쟁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독도를 분쟁화 시켜야지. 그러니까 독도 분쟁화는 한반도 침략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진행될 수 있는 한반도 침략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독도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문제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이렇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독도 분쟁화는 그냥 단순히 하고 있는, 그냥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독도를 분쟁화를 시킴으로써 언젠가 한반도 침략을 하겠다는 거를 계속 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모르고 절대 이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서, 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현대 일본 정치인들이 다 이 요시다 쇼인한테 가서 뭐 절을 하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총리들이 항상 그 야스쿠니 신사 가서 일본 전범들을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항상 참배를 하잖아요. 일본 정치인들과 총리들이. 그러면 항상 우리를 열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가 사실은 아베의 정치적 기반인 조슈 신사를 동경으로 에다가 만들 때 그 조슈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들이 출발했던 이 조슈의 그 신사를 이 동경에다가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조슈 신사로 이름을 시작해서 지금 야스쿠니 신사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메이지 유신 체제가 거기서 발상된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무라이 문명 체계를 그대로 변형을 시킨 것 뿐이죠. 어떤 외부 형식만 바꿨고, 내용은 그대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운영을 할 때 핵심 인물들인 요시다 쇼인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군국주의자들, 일본의 정한론자들, 대동아 공영론자들이 오늘날 이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야스쿠니 신사가 조슈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변화돼. 이렇게 이름만 바꾼 거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언제든지 한반도를 언제든지 다시 정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라는, 그거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하는 말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일본의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인 변동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아베가. 왜? 미국한테 패배한 이후에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국가로서 지금 헌법 체계라든가 이런 군대 체계가 돼 있는데,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이제는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아베가. 그러면서 지금 독도를 걸고 넘어지고 계속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는 아구가 이렇게 맞아가는 거죠. 왜?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일본 헌법을 바꾼 뒤에 군국주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
아시아 쪽에 어떤 그 군사적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뭐야 다시 옛 메iji 시대의 그런 영광을 다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시아를 병탄했던 그런 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생각할 것이 그럼 일본이 과연 이런 의도는 의도고 과연 이런 것이 이런 방향성이 성공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베라는 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냐.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초조하기 때문에 초조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그 자기 신들이 아시아를 지배했던 자신의 옛 영광은 뭐 회복하는 거는 고사하고 일본 자체도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몰락하고 있는 거를 일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일본 몰락의 징후를 일본 정치인들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일본인들에겐 위기 상황이라. 일본 정치인들에겐 위기죠.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그 불만들이 쌓여갈 거 아닙니까?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일본의 힘이 약화되고 일본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여태까지 그 자기를 지배해왔던 그 사무라이들 그 현재 정치인들 관료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순응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변화할 수 없는 구조에서 몸부림치는 한마디로 갇혀버린 거잖아요. 이 갈라파고스에 갇혀버리는 상태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 점점 쌓이면서 어때? 폭발이 일보 직전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의 그 지금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본 정치인들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돌파구를 에라 모르겠다. 전쟁을 한판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생각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그 힘의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의 힘의 격차. 그러니까 한국이 점점 일본을 압도해 나가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한국한테 무릎을 꿇고 형님 하면서 그 이제 속국으로 전락하는 일본은 한국의 속국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 일본의 이런 망동들이 한마디로 미치광이 짓이죠. 이런 어떤 궁극주의적인 다시 꿈을 꾼다고 하는 이 미친 짓을 다시 버리지 않게 굉장히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